그래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물리 수업은 저기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이 화학이랑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 오늘 첫 시간이에요. 대신에 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우리 푸득 개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또 이 방송 수업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한번 찍어 놓으면은 이제 쌤이 계속 유튜브에 올려놔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뭐 이제 시험 대비가 돼서 좀 없더라도, 아니면은 쌤 이제 뭐 다른 학원에 있더라도 니들이 방송 수업 보면서 이제 계속 복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생명과학 페이지로는 12페이지죠. 생명과학의 발달,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생명과학의 발달은 뭐 크게 잘 안 볼 거예요. 내용이 원체 쉬우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명과학, 뭐 생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발전시켜 가지고, 갈레노스가 해부학, 그다음에 하비가 혈액순환, 후기 세포를 발견하고, 다윈이 진화설, 멘델이 유전 법칙,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체를 전체 분석하는 게 DNA 염기 서열 분석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야 책 들고 올 필요 없지 싶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과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말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능에 안 나와요. 예. 수능에 안 나오고, 내신 시험에서도 엔간한 선생님도 안 내실 거예요.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이걸부터 좀 봐야 돼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뭐 이런저런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없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둘 중에 누굴 더 중요시하게 봐야 하냐면은, 여기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완전 집중 때려서 잘 봐야 합니다. 연역적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오늘 쌤 아침부터 계속 수업하고 중간에 잠깐 그 학생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비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운동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바짝 운동 쪼고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몸이 뭐랄까 졸라 피곤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방송 수업을 찍고 있습니다. 니들도 잠이 오거나 피곤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아까 전에 한 명 더 들어왔었는데? 나갔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자, 어찌됐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배치했을 때 문제인식, 이거 왜 그러지? 뭐 예시는 좀 이따 들어줄 거예요. 한 3가지 예시 정도 들어볼 건데,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가설 설정, 아마 이래서 이럴 것이다, 잠정적인 답을 내리는 단계죠. 그 다음에 그 가설에 맞게끔 탐구 설계 및 실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대조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조실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도 선생님이 뒤에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그 다음에 결론 도출, 마지막으로 일반화. 요런 단계를 거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탐구 설계 및 실험이라고 하는 요 단계, 탐구 실험 및 수행 혹은 실험 뭐 이렇게 둘 다 써주셔야 돼요. 요 단계에서 실험할 때 반드시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대조 실험이 뭐냐면요, 두 가지의 실험 군을 놔둬야 되는데, 실험군과 대조군, 이 대조군을 놔둔다라는 게 이제 대조 실험의 묘미가 되겠죠. 묘미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 대조 실험의 어떤 특징이 됩니다. 이 대조군과 실험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화를 봤을 때 그 변화가 있으면 실험군, 변화가 없으면 대조군이에요. 잠시만요. 쏘리, 쌤 지갑을 밑에 놔두고 왔는데 지갑을 갖다 줬네. 그렇죠. 변화가 있으면 실험군이고 변화가 없으면 대조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대조 실험에서요, 우리가 변인들이 있습니다. 이 변인들이 독립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변인 중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독립변인은 조작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변인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실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레디의 실험, 세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잘 나오는 게 이 세 가지. 레디의 실험, 그 다음에 뭐였지?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자, 레디는 이런 궁금증을 이제 들었습니다. 고기 조각에서 왜 자꾸 그 구데기가 만들어질까? 고기 조각에 왜 구데기가 만들어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문제인식 단계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구데기는 파리로부터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병을 이렇게 두 개 갖다 놔요. 병을 이렇게 두 개를 또 갖다 놓는데, 한 개의 병은 뚜껑을 열어놓고 한 개의 병은 이렇게 천으로 막아놔요. 하고 그 안에다가 고기 조각을 이렇게 놔둡니다. 둘 다 고기 조각을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파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죠? 대조 실험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대조 실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야 되는데, 실험군은 누구, 대조군은 누구일까요? 이 뚜껑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뚜껑을 표시를 해볼게요. 실험군은 누구, 대조군은 누구일까요? 누구야? 이 버퍼링이 답답해요. 그냥 내가 할게. 뚜껑을 덮어놓은 게 실험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실온군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들어가는 게 실온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뚜껑이라고 하는 변화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실온군이고 얘가 이제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독립변인 중 조작변이는 뭐에 해당하고 통제변이는 뭐에 해당하냐, 그리고 종속변이는 뭐에 해당할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작변인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있냐 없냐 이게 조작변인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통제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 말고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의 크기, 그 다음에 고기 조각의 크기, 고기 조각의 종류, 그 다음에 이 병을 놔두는 위치 뭐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이 해주는 거를 우리가 통제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레디가 레디 고 이래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쌤 피곤해서 그래. 원래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야. 피곤해서 그래. 레디가 실험을 했더니 여기에서 결국 구데기가 발생을 하더라. 구데기가 여기서 막 이렇게 발생했고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료를 해석했고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료를 해석해보니 여기에서만 구데기가 나왔고 여기서는 구데기가 나오지 않았다. 결론 도출. 구데기는 파리로부터 발생하는구나. 만약에 발생을 안 했어. 그럴 리는 없지만 발생을 안 했으면 그 결론 도출 단계에서 이제 내랑 생각했었던 가설 설정 단계랑 틀려 먹었어. 틀렸다 하면 다시 가설 설정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실험을 다시 진행하면서 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요거를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실험 좀 얘기를 해봐야 되죠.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물리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자도 있어요. 이 물리학자는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을 만들었죠. 우리 옛날에 배웠었는데. 그리고 이 생물학자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는데, 이 페니실린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항생제가 만들어지면서 인류 전체의 어떤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내 차키도 있었을 건데 왜 차키는 안 갖다 줬지? 아니 여기 있네. 미안해요. 자, 그래서 플레밍의 페니실린은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귀찮음 때문에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면은 얘가 이제 배지에다가 이제 세균을 막 배양시켰었어. 그리고 그걸 배양시켜 놨다가 이제 귀찮아갖고 이제 씻으려고 싱크대에 놔뒀는데 귀찮아갖고 그걸 안 씻어버린 거야. 안 씻어버리니까 나중에 오니까 곰팡이 쓸고 막 그래 됐겠지. 그래야 이제 나중에 와갖고 이제 이거 곰팡이가 폈네. 참 곰팡이 폈는 김에 한번 관찰이나 해볼까? 현미경으로 들다봤어요. 현미경으로 들다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은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는 그 세균이 없는 거야. 왜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지? 자, 요런 거죠. 문제이지. 왜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지? 가설 설정. 아마 푸른색 곰팡이에 안에 세균을 억제시키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을 거야. 이런 가설을 설정하죠.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자, 요거는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세균 배양 접시를 똑같이 놔두고 한쪽엔 푸른색 곰팡이, 다른 쪽에는 푸른색 곰팡이를 넣지 않고 그 조건에서 세균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증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푸른색 곰팡이가 있는 이제 그 접시에서 세균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 도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료를 해석해 보니 푸른색 곰팡이가 있는 데서는 세균이 안 나왔다. 결론 도출.
푸른색 곰팡이는 세균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화,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시켰는 거냐면은 항생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푸른색 곰팡이 안에서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꺼내서 그걸 이용하여서 항생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거는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한 번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거는 사실 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문제에 해당해 꼭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요. 자, 지우고. 잠깐 지우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넘겨서 우리 페이지로는 18페이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 이건 뭐냐면요, 네가 생명체라면 적어도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6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 왜 이래 안 들어오지? 지금 시간 몇 시야? 30분인데?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발생과 생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니다. 뭐 적은 가지나. 여섯 번째가 그러죠. 생식과 유전. 생식과 유전. 자, 적어도 이 6가지는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못한다면 너는 생명체가 아니다. 오, 들어왔다. 들어왔어. 누구지? 준섭인가? 준섭인가? 아닌가? 일단 볼게요.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미경을 개발해 갖고 코르크 마개를 보다가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 세포는 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은 굉장히 간단하게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쥐랑 코끼리가 있어. 쥐랑 코끼리 중에 세포 크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 세포 크기. 그 이제 애들 중학교 때도 물어보고 고등학교 때도 물어보면 전부 다 틀려요. 고마워. 자, 그래서 이거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근데 세포 수를 비교해보면 쥐랑 코끼리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코끼리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생물체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요. 세포의 수입니다. 세포수. 세포수가 생명체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발생과 생장 요 부분이거든요.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만들어지기 전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해줍니다. 개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예를 들면 엄마랑 아빠랑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어. 그럼 수정이 되죠.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고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막 하면서 이제 배에 태아가 됩니다. 그럼 그 태아가 완성될 때까지 아기가 나오기 직전 전까지 그때까지를 우리가 발생,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기가 점점 커져갖고 이제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까지를 생장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발생과 생장 요건 둘 다 뭐를 가지고 세포의 개수, 그러니까 즉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 물질대사. 물질대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체라면 물질대사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그 특성, 생명 현상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물질대사 파트예요. 물질대사가 일단 뭐냐?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물질대사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한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예시를 들면 쉬워요. 뭐 소화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살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질대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화작용과 도화작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화작용이라고 하면은 큰 덩어리가 있는데 큰 덩어리가 뻥 터져서 작은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기 소화라든지 그 다음에 세포호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뻥 터졌다고 생각해봐. 뻥 터졌으면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방출됐겠지.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어디다 쓰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제 작용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주로 나가냐면 열 에너지가 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 동화작용.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예요. 저분자 물질이 작은 덩어리들이 합쳐져서 큰 덩어리가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이라든지 동물한테서 일어나는 거면은 아미노산들이 합쳐져는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생각해봐. 얘네들을 꼭 누질러 가지고 이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막 뭐를 줘야 되겠어요?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주로 흡수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세요. 이화작용이 일어나든 동화작용이 일어나든 에너지가 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대사 자체를 또 다른 말로 뭐라 불러주냐면은 에너지
대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얘기하면 반드시 좀 따라와야 될 애가 있는데 요새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좀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효소라고 하는 놈입니다. 효소. 왜냐하면 효소라고 하는 건 없이는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못해요. 이것도 예시를 들면 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어갖고 쉬울 건데 우리가 녹말을 소화하려면 침 안에 있는 뭐가 옛날 말로는 아밀라제, 요새 말로는 아밀레이스라고 하죠.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야 되죠. 탄수화물을 소화하려면은 아밀레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지? 그럼 얘 없으면 탄수화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못해요. 못해요.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생체 촉매다 이렇게 생물체 안에 있는 촉매 물질이다. 그럼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반응 속도를 조절해줘요. 효소는 어떤 반응 속도를 조절? 소화라고 하는 소화효소라면 소화라고 하는 반응을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촉매인데 이 효소라고 하는 놈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pH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어느 온도에서 일을 제일 잘하냐면은 얘는 체온 약 한 36도씨 정도에서 36.5도씨 요 정도에서 반응을 제일 잘하고 pH 이거 뭐예요? 다른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산성도죠. 이게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산성이면 얼마나 산성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성도 pH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pH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위 안에는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펩신이 들어있어요. 펩신이라고 하는 놈은 산성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액이 분비됐을 때 이제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아밀레이스는 중성에서만 일을 해줄 수 있어요. 야, 우리 침이 뭐예요? 우리 입안이 뭐야? 중성이에요, 중성. 우리가 입이 산성일 수는 없겠죠. 산성이면 히드라라고 그랬죠. 침을 뱉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밀레이스는 침, 중성에서 그 다음 펩신은 위에 그 위액이 나왔을 때 그 산성에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일을 한다. 즉 어느 정도의 산성도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이 달라진다. 어디에서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36.5도씨 36도씨 체온 범위에서 일을 제일 잘한다. 만약에 체온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을 넘어가 버리면 일을 못해요. 촉매가 쉽게 얘기하면 죽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 얘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단백질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붉은색이었다가 이렇게 열을 익히게 되면은 회색으로 바뀌면서 졸라 맛있어지죠. 성질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성질이 바뀌어서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하다. 열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성질이 바뀌어서 원래 이 효소가 했던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 이게 아마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지가 정해져 있다. 내 짝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짝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탄수화물을 분해시킨데 녹말을 분해시킨데 누가 나왔었어? 아밀레이스가 나왔었지. 단백질 분해시킨 데는 누가 나왔었어? 펩신 혹은 트립신도 있죠. 이런 애들이 나왔었죠. 이 보세요. 그럼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펩신이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어? 없어. 탄수화물 분해 못 시켜.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 분해시키고 펩신은 단백질 분해시키고 이렇게 짝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 뭐냐? 기질 특성이다. 기질 특성. 1대1로 반응한다.
반응하는 물질이 다 정해져 있다. 세상에 짝은 누구나 있다. 그렇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 물질 대사라는 거 하는 거를 못하면 역시나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생명체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를 조건을 만들어주고 물질 대사를 못했다. 그래도 그럼 여기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에서 동화작용과 이하작용과 기체 교환 실험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요거를 쌤이 이렇게 그림을 띄우고 하면 되게 좋은데 지금 쌤이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어가지고 쌤이 이렇게 데스크탑을 쓰면은 모니터가 크니까 이렇게 띄우고도 할 건데 저 새끼 왜 나갔지? 다시 들어왔네. 자, 이 그림을 볼까? 책을 볼까? 책? 시간 아까우니까 그림을 일단 봅시다. 동화작용에 대한 실험인데 동화작용의 실험이 어떤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주고 화성토양을 딱 저 새끼 왜 자꾸 들었다 놨다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주고 화성토양을 이렇게 놔둬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을 놔둔 다음에 그 가열장치로 그걸 데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방사능 계측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동화작용 쉽게 얘기하면 광합성이 일어났다라고 했다면 아까 그전 램프를 빛을 내주고 광합성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면 그걸 가열장치를 태웠을 때 방사능 계측기의 변화가 측정이 돼야 돼요. 근데 화성토양에서 이 변화가 측정이 됐냐 안 됐냐? 안 됐어요. 화성토양에서 이 변화가 측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화작용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화작용은 일어나냐?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집어넣어 주고요. 화성토양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일정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방사능 계측기의 변화가 측정이 되면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화작용도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우리가 혹시나 모르는 다른 물질 대사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체 교환 실험을 합니다. 어떤 게 영양소를 집어넣고 화성토양 놔두고 기체 분석기를 이번에 놔둬요. 기체 분석기를 연결시켜 놓는데 기체 분석기 같은 경우는 기체 분석기도 변화가 측정이 되지 않았거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즉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네. 왜냐하면 물질 대사를 하지 않으니까. 화성토양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물질 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다 들어오네. 일단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극과 반응이라는 단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지만 뜨거운 걸 내가 막 이렇게 만졌어. 하면 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뜨거워! 이렇게 손을 떼야 되죠. 자극이 오면은 그 자극을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 미모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있어요. 미모사는 손가락을 싹 갖다 대거나 아니면 물체를 싹 갖다 대게 되면 잎을 딱 이렇게 오므려 버려요. 그래, 준섭이 왔구나. 준섭이 잘 왔어.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유지해야 될 게 항상성 유지야. 오케이? 항상 유지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 왜냐하면 뒤에 또 항상성 단원이 있어요. 뭐 그때 해서 또 자세히 배울 건데 어떤 거냐면은 체온, 혈압, 삼투압 이런 것들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만약 이거 일정하게 유지 못 시키면 어떻게 뒤져요? 죽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느냐, 유지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또 생명체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애기 태어날 때까지
수정란에서 아기 태어날 때까지, 그때 아기가 태어난 걸 보고 발생했는 아기가 자라나는 건 생장,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적응과 진화 보기 전에 생식과 유전 먼저 보죠. 페이지로는 이제 20페이지죠. 생물이 자손을 남기고 보존하는 형상을 이제 생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하면 생물의 번식을 줄여서 생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적응과 진화도 이게 순서를 짚자면은 내가 볼 때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그 다음에 뭐 세포로 구성,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잡고 가는데,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도 잘 알아야 돼요.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주변 환경이나 뭐 식생이나 이런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거 점점 들어오네.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변화를 시키는 건 그게 적응인데, 그게 자식에게 이제 전달이 돼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돼 버리면 그런 진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다. 대표적인 적응과 진화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적응과 진화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응과 진화를 얘기해 버리면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이제 나오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주고 예시를 던진 다음에 뭐 미모사 같은 거 던져놓고, 다음 중 생명 현상의 특성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뭐 미모사 나왔다. 그러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 뭐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주로.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얘기하고 있었죠. 적응과 진화 어떤 게 예시를 들 수 있냐면은 선인장은 사막에 있잖아요. 근데 사막이 덥잖아. 사막이 더우니까 어때? 막 이제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듯이 물이 나와갖고 날아가 버린다. 근데 잎이 너무 크면 거기서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이 너무 많이 날아가 버리겠지. 근데 이 사막에서는 물을 보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잎이 가시로 박혀버렸다, 이거죠. 잎이 가시로 박혀버렸다. 물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를 많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말단 부분이 큽니다. 귀,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말단 부분에서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아요. 근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 말단 부분도 크기가 작고, 왜? 열 방출을 하면 안 되니까. 추워 뒤지는데 어떻게 열을 방출해? 열을 나가면 안 되지. 열을 안쪽에 딱 감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몸집도 큽니다. 몸집도 커요. 오이. 야, JYH가 누구지? JYH가? JYH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나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그래, 뭐 JYH. 그래, 이 새벽에 수술 이렇게 피곤해 쩔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별풍선 날려주고, 고맙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가족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망효 얘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부엉이 눈깔이. 누구지? JYH. 모르겠다. 내일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알겠지 뭐.
조용하네, 조용아. 맞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바이러스 얘기를 또 좀 해줘야 됩니다. 바이러스. 졸라 중요해요. 왜냐면 바이러스는 중간적 생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적인 특징과 그리고 이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적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 생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결론적으로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생명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생물적 특징을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숙주 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고요. 숙주 세포 안에서 돌연 변이로 세포 증식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세포라니. 증식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증식. 죄송합니다. 그 얘를 생명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 무생물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숙주 세포가 없으면 물질 대사도 못하고 돌연변이로도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증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숙주 세포가 뭐냐면 살집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여기 들어와야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기 중에 떠다닐 때 그냥 이 바이러스는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 덩어리예요. 두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는 게, 세균이랑 바이러스 비교했을 때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게? 세균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세균 여과기 같은 걸로 세균은 걸러낼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못 걸러낸다. 요까지 기억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생명과학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화학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혈팬 제와야지.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